조금 전에 다들 표정들이 축 늘어진 그 나뭇잎처럼 그랬던 것이 더워서 그랬던 거예요. 이게 쌩쌩하지 않고 나뭇잎이 그런 적 없어요. 자, 이제 공공재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공재는 아까 비배제성 및 비경합성의 성격을 갖는 자가 그랬죠. 대표적인 예가 등대인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비배제성 때문이라 그랬죠. 비배제성은 그 이용을 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배제할 수 없는 성질이고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며 그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비경합성은 기존의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관계없이 추가로 그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의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소비의 수익 규모의 경제가 나타납니다. 이미 기존에 100명이 이용하든 1000명이 이용하든 추가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비용이 더 발생하지도 않고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양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참 좋죠, 이거. 제가 가르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머릿속에 줄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거. 그게 문제가 되네. 이게 학생 수는 늘어야 되는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계속 못해, 이 일을. 아무튼, 이 가르치는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제 머릿속에 줄어들지도 않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쉽게 가르치면은, 더 좋으니까, 가능한 한 이제 쉬운 방법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공부라는 게, 그냥 정말 정답만 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 예를 들어, 우리 그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시험은 원리를 얘기할 필요 없죠. 거의 뭐 문제가 똑같은 지문이 거의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그 뭐 원리나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은 이제 표현이 바뀌니까 이제 표현이 바뀌어도 맞출 수 있게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냥 거의 뭐 암기식으로만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점점 가르치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양을 다 배울 수도 없고 그래서 막 한숨 쉬고 있어요. 막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밑에 박스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에서 토지 이용 규제, 이거는 이제 1권만 보시면 되는 거고, 아까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했죠. 그 직접적 개입의 수단이 있죠. 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가 리을까지가 수량 통제고요. 미음은 가격 통제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적 개입하면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토지은행 제도가 나오는데 토지은행 제도는 직접적 개입 수단의 대표적인 제도죠.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하죠. 자, 의의를 보시면 미래의 토지 수요에 대비하여 정부가 미리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였다가 토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는 시행한 지 이제 만 10년 됐어요. 만 10년. 만 10년이 됐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토지주택공사의 고유 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게 뭔 소리인가요? 고유 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뭔 소리일까요? 토지주택공사에서 그 토지은행을
은행 제도의 그 토지 비축 제도에 그 필요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금을 가지고 토지를 사서 비축을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토지주택공사의 회계장부와 섞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 섞지 않고 따로 관리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일종의 신탁재산 관리하는 거와 비슷해요. 여러분들 우리 왜 보험 가입하지 않습니까? 보험에 가입하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저걸 떼죠. 사업비를 떼죠.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를 이제 보험 저걸로 이제 운영을 해서 뭐 지급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같이 관리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급 불가능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별도로 관리해요. 그래서 왜 가끔 가다가 왜 보험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가 인수하기도 하고 하죠. 그럴 때 따로 우리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따로 모아놓은 돈 여기에는 별 지장이 없도록 회사는 적자 보더라도 이거는 건드리지 못하게 따로 관리하는 거 따로. 그래야만 거기에 가입되어 있던 그 회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그걸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따로 관리를 해야 돼. 그것도 그걸 함께 관리해버리면은 난리 날 수가 있죠. 잘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재보험을 들기도 해요. 재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따로 별도로 관리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비축 대상은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이에요. 그 공공개발용은 공적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거고요. 수급조절용은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그 비축 수단에서 공공개발용 토지는 협의 매수, 수용, 선매, 매수 청구, 수용이 있죠, 수용. 근데 수급조절용은 어떻습니까? 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수용 없죠? 수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수용.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공공개발용은 뭐가 가능해요? 수용이 가능해요. 근데 수급조절용은 수용이 불가능해요. 그거는 공공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공공. 우리 헌법 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해입니다. 공공필요에 의해.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 이렇게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 이 세 가지예요. 강제 수용이고 강제 사용입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 필요하지 않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공공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수급 조절용으로는 수용이나 저런 걸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장점과 단점이 세 가지씩 있죠. 장점과 단점의 세 가지씩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장점이나 단점, 그 토지 비축의 장점이나 단점. 일단 비축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비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비축은 미리 하는 거죠. 미리. 비축은 미리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중을 대비하는 게 비축이잖아요. 미리 비축할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단점들이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리 비축하면 쌀 때 사두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땅 사고 싶지 않나요? 지금 땅 사놓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그 경제 성장하는 속도보다 땅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대요. 토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대요. 그럼 이제 쌀 때 사두니까 말이에요.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비축해 놓으면은. 그래서 미리 갖고 있게 되니까 사서 갖고 있으면 적시에 저렴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적시에 저렴하게. 그죠? 쌀 때 사두니까. 그리고 미리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죠. 계획적 이용.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세요. 그 문장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짧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쌀 때 미리 사두게 되면은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그건 누구 거예요? 국가.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환수가 되죠. 따로 환수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굉장히 큰 장점 아닌가요? 그죠? 쌀 때 미리 사두니까 적시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요. 필요한 토지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획적 이용도 가능하죠. 땅값 올라가는 그 개발이익을 자연스럽게 환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 단점. 자, 좀 전에 여러분들 땅 사고 싶다 그랬죠? 그럼 사면 되지. 왜 못 사요? 돈이 없으니까. 땅 사두면은 가격 올라가는 거는 다 알지. 아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정부는 비축이라는 게 그냥 한두 필지겠습니까? 막대한 양이지. 막대한 양을 비축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도 살림살이고 정부도 살림살이에요. 정부가 지금 재정 흑자예요, 적자예요? 적자예요, 적자. 재정 적자인데 돈 빌려서 땅을 잘 비축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해볼까 해서도 과감하게 그냥 질러버릴까. 돈 빌려가지고 땅에다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땅에다가 돈을 묻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여유자구만. 여유자. 굉장히 유동성이 낮습니다. 근데 나중에 크게 돈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때 가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빚을 내서 할 수는 있겠지 어쩌면.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이 발생. 막대한 비용. 살림살이하고 똑같아요. 막대한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 비축을 하면 개인은 그나마 자기 땅 사놓고 관리를 해요. 근데 국가가 사놓으면 누가 관리해요? 국가가 하면 추상적이고 국가에 소속된 누가 해요? 공무원이 하겠죠. 공무원이 출근해서 국가 땅 관리하는 거는 못해도 지 땅 퇴근해가지고 다 할 거야 아마. 출근해서 국유지 공유지 관리 잘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뉴스 보면은 그 서울 거기 저기 서초군가 강남군가 왜 비닐하우스촌 있잖아요. 그 뭐 거의 해마다 한 번씩 불나가지고 그 뭐 비닐하우스 뭐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게 왜 비닐하우스촌이 생길까요? 거기가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땅이에요, 시땅. 국유지, 공유지 이런 땅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거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필요할 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보낼 때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나가겠냐고. 미리 사둔 의미가 없는 거죠. 미리 사두면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바로바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불법 점유가 되면은. 관리 문제가 있다면 관리 문제. 나중에 사용할 때까지 관리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토지 비축제도 지금 어디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어디예요?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직접 개입해서 하고 있죠. 직접 개입이라는 얘기는 정부가 지금 시장에 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뭐로 등장해요? 수요자로 등장하죠. 수요자로 등장하는데 정부가 큰 손이에요, 작은 손이에요? 큰 손이 시장에 들어오면은 멀쩡하던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썩들썩거리겠죠.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고. 투기 조장. 멀쩡하던 시장. 이거는 이제 직접 개입을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 이런 단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 3번 출제됐어요. 3번. 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간접적 개입은 이제 그 뭐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는 거죠. 시장의 틀을 유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자체는 민간에 맡기고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그러죠. 제공하는 각종 금융, 조세, 지원, 보조, 부담금 이런 단어들 체크하면 되겠죠. 그런 단어들이 간접적 개입입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토지 정책인데 토지 정책은 지금까지 그 지역지구제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그거는 남겨놓고요. 한 번만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고요. 한 번만 말씀드리는 게 68쪽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토지 공개념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건 뭐 10분의 1 정도예요. 10분의 1 정도여서 딱 한 번만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일단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좀 보겠습니다. 그 개발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개발이익. 토지 소유자의 노력 없이 지가가 상승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을 개발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자, 이게 1억짜리가 1억 2천이 됐어요. 1억짜리가 1억 2천 됐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성토, 절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토지를 이쁘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내가 비용을 들여서. 이러면은 이거는 누구 거라야 돼요? 내 거라야 돼, 내 거. 이런 거는 이제 개발이익이 아니에요. 내 노력에 의해서 올라갔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개발이익이라고 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 없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올라가도요, 이거 다를 개발이익이라고 안 하고요. 정상지가 상승분만큼은 개발이익이 아니에요.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이 5%예요.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5%가 지가가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요중에 5%는 그냥 누구든 올라가는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간 거니까 5%는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개발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는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은 빼고 개발이익이 1,500만 원이라는 거죠. 1,500만 원. 됐나요?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올랐는 것 중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부분, 요게 뭐다? 개발이익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개발이익 1,500만 원은 이 토지 소유자한테 줘야 돼요? 아니면 사회로 환수해야 돼요? 아, 토지 소유자한테 줘야 된다? 땅을 좀 갖고 계신 게 많은가 봐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이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땅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걸 환수를 해야 돼요. 아, 그리고 떠나서 우리 시험 칠 때까지는 환수해야 돼요. 시험 칠 때까지는 환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해야 돼요. 근데 100% 다 하지도 않아요. 1,500만 원 다 환수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환수한 게 얼마를 환수했는가 하면 50% 환수했어요. 50%. 근데 이것도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어요. 예전에 토초세가 있었거든요. 토초세.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랬어요.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러니까 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 넘어선 걸 해서 거기에 의하면 50%를 세금을 매겼어요. 근데 그게 내가 여기 건물 지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땅이에요, 땅이.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나는 집을 지어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땅값은 올라갈 수 있죠. 땅값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토초세법에 의하면 이게 50%면 얼마예요? 750만 원이요. 아니, 내가 그냥 직장생활 하고 다니는 사람이 1년에 750만 원 세금 내라 그래요. 세금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대출 받아내기는 건 좀 힘드니까, 야, 요거 750만 원만큼 국세청 지분으로 주는 거죠. 물납 있죠, 물납. 또 1년 지났어요. 또 돈 없어. 국세청 물납. 또 올랐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걸 자본 잠식이라 그래요. 자본 잠식. 심각한 자본 잠식의 문제가 생겨요. 이게 여기에서 예를 들어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동산이라면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이러면 된다면, 수익이 없으면 세금 안 내니까 자본 잠식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수익이 그냥 운영 수익이 아니라 이런 수익일 때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좀 과한 거죠, 사실. 과해서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필요는 하잖아, 사실은.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회수를 해야 돼서,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된다고요. 개발이익 환수법이 있는데 잘 안 돼요. 네, 아무튼 여기 개발이익 개념은 그래요. 자, 그래서 그 개발이익을 이제 환수해야 되는데, 그거는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으로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기 억제와 집가 안정을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 있죠. 자, 이거 이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도는 높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이 있구나,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과매수법이 있죠. 초과매수법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이거 공부를 하면서, 복습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은, 인접성에 개발이익 환수 필요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인접성과 관련해서 개발이익 환수 이렇게 했었어요.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죠?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면 여기만 땅값 올라간다. 주변 지역도 땅값 올라간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만 수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수용할 때 보상금을 줄 때 어떻게 해서 줘요? 개발이익을 빼고 주는 거거든요. 문제는 여기라 그랬죠. 여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접성으로 인해서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예 이만큼을 수용해 버리는 거죠. 초과매수. 아예 이렇게 수용해 버리면 되잖아요. 여기도 개발이익 발생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또 발생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 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이 아까 어디 갔어요? 지웠나? 아까 공공필요라 그랬잖아요.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 뭐일 때만 할 수 있다고요? 공공 필요할 때만 요구할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은 빗금친 부분이에요, 그 바깥까지예요. 빗금친 부분만 필요해요. 바깥 부분은 수용하면은 위헌이에요, 위헌. 헌법 23조 3항 위반이에요. 헌법 23조 3항 위반이에요. 위헌이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요, 개발 부담금. 근데 개발 부담금이 잘 부과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뭘 하게 되는 사람들이 투기하는 거죠, 투기. 투기한다고 할 때는 고개를 아주 끄덕이고 계세요. 자, 이런 게 이제 초과매수법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위헌이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쇄법 있죠, 상쇄법. 상쇄법은 뭔가 하면은, 여기 개발이 되는 곳이 있어요. 내가 원래 1억짜리 땅을 갖고 있었어요. 1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 개발된다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 버렸죠. 예를 들어 1억 5천으로 올랐어요. 자, 근데 이게 딱 반반이에요, 반반. 반반이니까 이제 원래 1억짜리가 이쪽 7,500이고 이쪽 7,500이요. 1억짜리가 얼마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1억짜리가 1억 5천으로 올라간 거죠. 1억짜리가 1억 5천으로. 자, 그러면은 요 반이 편입되고 반은 편입이 안 됐으면 반 편입 안 된 부분 얼마? 7,500. 요 편입되는 부분 7,500인데 보상을 해줄 때 요 사람이 원래 얼마짜리 갖고 있었어요? 1억짜리 갖고 있었는데 여기가 7,500 됐잖아요. 그러니까 2,500 올랐죠. 원래 이거 5,000이었잖아요. 2,500 올란 만큼을 까고 보상하는 거예요. 까고. 상쇄. 까고. 결국 여기 2,500 주겠다는 얘기예요. 됐잖아, 1억. 1억 되면 되지, 1억. 원래 갖고 있는 게 1억이었으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 환지 방식 있죠, 환지. 환지 방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 내가 땅을 1억짜리 200평짜리 갖고 있었어요. 1억짜리 200평짜리.
근데 택지 정리하면은 이렇게 땅을 고르게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를 환지에서 택지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올라가면 더블로 됐다면 내가 100평으로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그래도 뭐는 채워줘요? 1억은 채워준다, 1억은. 원래 내가 1억짜리 200평인데 1억짜리 100평으로 받는다, 1억짜리 100평으로. 땅값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땅값 상승률이 더 높거든. 택지 정리하기 전보다. 하고 나면 1억으로 받았지만 이 앞으로 올라갈 거 생각하면 원래 1억짜리 올라가는 가격 상승률보다는 새로 환지 받은 후에 가격 상승률이 높아요. 어쨌든 거기서도 1억이면 1억으로 준다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주면 돼? 2,500 주면 되지. 여기 7,500 올랐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까고 주는 거. 요걸 상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억은 채워준 거, 1억은. 얘를 안 준다. 개발이익은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배우는 이 법을 배우다 보면 나오는 법률이 하나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취법이라고 그러죠.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나오는 법이 있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취법 줄여서. 그 공취법상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얘는 얘대로 일단 5천만 원 보상해야 돼요. 2,500 주면 안 돼요. 얘는 5천만 원대로 보상해주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따로 환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소리는 이런 상세법을 하면은 위법이라고요. 이건 위헌이고 이건 위법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함부로 국유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국유화 못하는 거죠. 그럼 이런 방법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남아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직접 부가법밖에 없어요.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직접이라는 단어 보고 직접 개입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직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직접 개입이 아니라 직접 부가예요, 부가. 그러니까 따지면은 간접 개입인 거예요. 간접 개입이요. 직접이란 단어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부가하는 방법이 과세적 방법이 있고 비과세적 방법이 있죠. 자, 비과세적 방법, 과세적 방법이 있는데 과세적 방법은 세금 매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는 보유과세, 하나는 이전과세. 자, 보유과세는 내가 갖고 있을 때 세금 내는 세금이고 이전과세는 뭐예요?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죠. 이전과세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가 바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예요. 그죠? 보통 양도소득이 높죠.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요. 이 개발이익이 그게 개발이익이거든요. 양도차익이 생겼다는 게. 그 보통은 자기 노력과 관계없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 양도소득 계산할 때 우리 그거 다 비용 공제하잖아요. 뭐 수리 비용 같은 거 발생했으면 다 그런 것들은 그 공제를 하고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으로 잡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100% 안 내죠. 양도소득세율이 제일 높은 게 몇 %예요? 40%인가요? 47? 42%인가요? 양도소득 42예요? 아니 그럼 외우기도 쉽게 하지 왜 또 왜 42%예요? 예? 아니 외우시기 딱딱딱딱 끊어지게 하지 왜 또 42%로 바꿨어? 아무튼 세죠? 예, 굉장히 세요. 근데 저는 양도소득세 좀 내고 싶어요. 양도소득세 좀 내봤으면 좋겠어. 슬프죠? 아무튼 그 양도소득세가 가장 강력한 과세적 방법이에요. 다른 거는 세지 않아요. 이전과세가 세요. 이전과세가. 이전과세에 양도소득세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다들 1차만 하는 거죠. 중요세 있잖아요. 중요세. 옮겨질 때 내는 세금이 이전과세 아니에요. 그럼 중요 나한테서 저쪽으로 가잖아. 증여세 이전과세 또 상속세 이전과세 다 옮겨질 때 내는 거 이전과세 아니에요. 예, 그런 건 다 세요. 대체로.
이전과세가 센 편이에요. 근데 보유세는 낮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바꾸려고 그랬어요? 보유세를 올린다 그러잖아요. 보유세를. 종부세, 재산세 이런 거는 보유세죠. 예, 아무튼 보유세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비과세적 방법은 개발부담금이 대표적이에요. 아까 계속 얘기했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내는 거지. 이 개발부담금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죠. 이거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같은 거 이렇게 높여줄 때 수익성이 좋아지잖아요. 용적률 높여주면 수익성이 좋아지거든요. 대신 임대 아파트 짓게 하는 거예요. 요거 올려주는 대신에 너 혜택 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임대 아파트 좀 지어라.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환지에서 간보제, 아까 환지했잖아요. 환지할 때 간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발이익 환수하는 거고요. 또 아까 토지은행제도 했죠. 아까 토지은행제도 있잖아요. 쌀 때 미리 사두면 땅값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게 환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 배제 수용보상금 있죠. 수용보상금 줄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줍니다. 그다음에 채권 입찰제는 뭔가 하면은 입찰을 할 때 채권 매입액을 많이 써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공택지 분양할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왜 선분양제, 후분양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선분양할 때 미리 분양 받을 때 분양가 규제하는 거, 분양가를 규제할 때는 이 투기적인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세 차익 노리고. 그럴 때 채권 입찰제를 시행을 하면은 채권을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낙찰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을 많이 써낸다는 얘기는 내가 그 국채를 사서 계속 만기까지 들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환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어치 채권을 사면은 한 80만 원만 돌려받고 20만 원은 그 자리에서 비용이 발생해요. 대신 내가 낙찰 받을 수 있다면 써내는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차액만큼 있죠. 차액만큼 100만 원당 20만 원씩. 그게 차액만큼은 다시 국가로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입찰제를 시행하면은 그런 개발이익이 다시 국가로 환수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가요.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가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거나 이런 또 주택도시기금 그 대출 있는 거 아시나요? 주택도시기금 대출도 있어요.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에 집을 살 때 대출을 해주거나 전세자금 대출해 주거나 주택을 수리할 때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그 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게 채권 입찰제요. 다음에 이제 밑에 토지공개념의 경우에는 토지공개념은 그 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의를 보시면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는 유한한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토지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은 자원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공익과 사익과의 조화를 꾀하고 공공복리를 우선시킴으로써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념 정책이 토지공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부중성 때문에 그렇죠. 부중성으로 인해서 토지공개념 앞에서 우리 부중성 파생현상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사회성, 공공성도 마찬가지 토지공개념과 일맥상통한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만 보시는 정도. 이게 뭐 한번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지역지구제인데요. 지역지구제는 들어가기가 애매합니다. 들어가자니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이거는 아예 다음 주에 할까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시간 좀 애매해요. 좀 더 하다 할까요? 대부분은 일찍 마치자 그러면 다들 좋아하시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요 지역지구제 하고 바로 주택정책으로 들어가고요. 다음에 투자론도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아시겠죠? 예, 애쓰셨습니다. 단쪽이었습니다.